가성사설망 그 레포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포트에는 그 스테이터스 탭에서는 보고서 보기가 있고요. 그리고 당일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일일 보고서나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그 자동 보고서를 생성할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들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지 보정 기간을 갖다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 탭을 누르면 그 일일, 주간, 월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시트 탭을 클릭을 하면 이메일로 보고서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큰 경우에 아니면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메일로 바로 보고서를 전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스로그 탭에서는 그 발생된 시스로그 이벤트를 원격에서 시스로그 서버에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로그 서버를 실시간 전송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장비마다 그 로그들이 이제 쌓이게 되죠. 그런데 그런 로그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만 별도 관리하는 서버가 있는 곳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 로그만 별도로 관리하는 서버가 그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해커들이 와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흔적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종 그 장비에 남아있는 로그들을 다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 로그들은 대부분 이제 텍스트 파일이고, 그 표준화된 포맷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서식은 없고, 뭐 제이슨 형식이라든지 대부분 그러면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삭제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그들은 시스로그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이런 로그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누가 조작을 해도 그 조작된 거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로그 파일들도 블록체인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 해시값을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로그를 갖다가 이제 조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그 파일도 이 증거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로그 파일이라는 거는 직접 증거는 될 수가 없고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증거와 그 간접 증거의 차이는, 직접 증거는 이제 범행에 직접 관련된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범행에 사용된 뭐 살해 도구, 이런 건 직접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간접 증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범행 현장에 갔을 때 뭐 GPS 위치 정보, 아니면 통화했던 시간,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범행 현장에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간접적인 증거가 이제 간접 증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로그들은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간접 증거에 가까운데, 그리고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장치에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 없는 로그들을 모아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로그들을 일정 시간 단위로 모은 다음에 그걸 이제 블록에다가 집어넣고 처리를 하게 되면 영구 불변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증거 능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리고 네임맵은 특정 IP 주소에 대한 별칭을 설정하는 거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32비트 IP 주소를
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이 그냥 임의로 주어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 별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네임 맵을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포트의 스테이터스에 view 레포트로 가면 페이지를 이동해서 운영 결과를 손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사용자별로 상세한 리포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가 쭉 나오는 건데요. 지금 세션이 이렇게 많고, 세션이라는 게 이제 연결된 걸 말합니다. 연결. 그리고 웹 필터 스캔드가 4,554. 그리고 그 중에 9개 규정 위반, violation이 위반이라는 거죠. which of 9 were blocked. 그러니까 총 규정 위반 9개가 발견이 됐고, 그거는 다 블럭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application control identified 해가지고 2946개 세션 중에 2506개가 확인됐다 는 거고, 아무것도 플래그 된 게 없고 아무것도 블랙 된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라이트 스캔 된 게 2946개 세션이 됐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블록된 게 없다는 거고, 캡티브 포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공부했었죠. 그 언탱글에서 이제 제공하는 네트워크 접근 모델인데요.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그 인가된 장비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가가 되지 않은 장비는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설명을 했는데, 보통 저희 학교에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랜 케이블을 여러분 노트북에다가 꽂게 되면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네트워크 케이블을 여러분 노트북에 연결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면 먼저 그 네트워크 접근 제어 서버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클라이언트에 보안 패치가 깔려 있는지,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등록된 사용자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등록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열어준다 그러면 그 보안 정책을 따르기만 하면 접속을 허락한다든가, 그러면 접속되자마자 바로 그 보안 패치를 설치한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거를 설치해야지만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으로 그 보안 플러그인들을 다 설치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걸 설치를 해야지만이 접속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접근 제어. 여기 보면은 그 캡티브 포털 프로세스 원 유저가 로그인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파이어월이 다 스캔해가지고 2946개의 세션이 확인이 됐고, 아무것도 룰을 위반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픈 VPN을 통해 가지고 트래픽은 없다, 현재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레포트 화면에서 비유 레포트를 이용하면 상세한 사용자별로 레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요약 정보를 전송 메일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여기다가 이제 애드를 하게 되면 이 요약 정보를 받아볼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한을 갖다가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지 기간은 보통 뭐 7일 정도 하는데, 이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요. 보통 30일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기간이 너무 또 길게 잡아놓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은 그 규정에 맞게끔 설정을 하면 됩니다. 보통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 해킹 사고나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즉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7일까지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배웠던 그 방어벽에 대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보안 관제가 이 네트워크 보안의 가장 기본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방화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방화벽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벽이 내려와 가지고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방화벽이 내려오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그 방화벽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보안 장비인 방화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거의 다 허가를 하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는 시스템이죠. 근데 물론 요즘 뭐 건물 내 방화벽들도 내려오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 열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잠금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화벽은 그냥 완전히 그냥 잠수함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꽉 막아버리면 오도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의 구성 환경하고 각종 서비스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도 큰 정책,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정책,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정책,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지 각 정책들 간에 충돌이 없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 모든 나라가 그렇죠. 헌법이 있고 굉장히 일반적인 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뭐 조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법은 상위법을 갖다가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을 정하죠. 마찬가지로 보안 정책도 상위 정책이 있고 하위 정책이 있는데, 하위 정책이 상위 정책을 위반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어벽 정책은 어떤 전략 없이 그때그때 막 룰을 갖다가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떤 룰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보안 룰이 아주 세부적인 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밑에서는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어벽을 갖다가, 방어벽 정책을 세울 때는 단계별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목적에 맞게 이제 내부망, 외부망, DMZ에서의 호스트 및 네트워크를 그룹화하여 방어벽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서 관리해야 된다. 근데 내부망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어떤 첨부 파일이 나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부의 어떤 도면 문서라든지, 도면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로 이메일에 첨부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일반 문서들도 마찬가지로 첨부될 수 없도록 해야 되죠. 그냥 단순히 내용만 쓰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 갈 때 내용들을 검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떤 도면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왜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주로 악성 코드 이런 거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실행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뭐 스크립트 같은 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상한 US 사이트에 링크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망과 외부망에서 체크하는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DMZ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DMZ에서는 일종의 완충 작용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위법 사항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마치 그거랑 유사합니다. 어, 북한에서 뭐 탈북을 했다. 그래서 남한에 왔다. 그럼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그 탈북자를 교육시키는 어떤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또 일종의 감시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잘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간첩이 아닌지 그런 것도 이제 관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DMZ에서 사용할 때도 약간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은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말 그대로 탐지입니다. 탐지. 차단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차단은 일종의 그 포트 넘버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 침입 탐지 시스템, 일단 침입 차단 시스템 통과해서 이미 들어온 그런 패켓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입 차단이나 방지 시스템은 어떤 출입국 사무소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비행기나 뭐 배나 육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 신분, 패스포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문한 목적이 뚜렷하면 통과를 시키죠.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차단 시스템을 통과한 패킷에 관하여 그 침입 탐지 시스템은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그것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IDS는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접속이나 정보의 조작이나 오용, 남용 등 컴퓨터에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시도됐거나 진행적 불법적인 예방에 실패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심스러운 행위를 감시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처리까지 합니다. 그냥 단순히 경보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보에 대한 조치까지 취하게 되죠. 오용이나 나용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갑자기 뭐 패키지 들어왔는데 이 패키지 실행했더니 막 데이터를 지운다. 아니면 데이터를 그냥 이메일 첨부시켜가지고 막 보낸다. 이상한 거죠. 근데 정보를 조작한다. 막 숫자를 막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 침입 탐지 시스템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뭐 백신 프로그램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시그니처 방식, 행위 기반 탐지 방식, 그다음 룰 기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기반 방식은 이미 알려진 공격을 등록하고
등록된 공격 방식하고 일치하면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지 정확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된 공격 말고는 탐지를 하지 못하죠. 요즘은 항상 새로운 방식의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탐지하지 못해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하고요. 이 행위 기반 탐지 방식은 정상적인 행위를 등록하고 그 정상적인 행위에서 벗어날 때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이제 새로운 공격 유형을 탐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윈도우에서 그 보안 레벨을 좀 올려놓게 되면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깔라고 해도 화면이 뿌얘지면서 경고가 뜨죠. 그래서 윈도우는 행위 기반 탐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위에서 벗어날 때 이제 탐지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룰 기반 탐지 방식은 이 두 개 합쳐놨다고 보면 돼요. 어떤 특정한 정의된 규칙을 탐지하지만 어떤 특정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탐지를 합니다. 좀 더 이 두 개를 하여튼 합쳐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탐지 시스템의 장비를 제작하는 건데 장비를 제작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전용 장비에다 사용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장비에다가 그냥 덮어 씌울 거냐 그것도 이제 이 사용자의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 1기가 이상 처리 가능한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네트워크 카드가 만약에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침입 차단 시스템은 네트워크 상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오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리자가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NIC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로 이제 설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는 뭘 의미하냐면 맥 주소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근거리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을 브로드캐스트 형식으로 다 뿌리게 되죠. 이렇게 뿌리게 되면 모든 사용자는 자기한테 뭔가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카드에서 그 맥 주소를 가지고 필터링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모든 패킷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 맥 주소를 가지고 필터링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놓는 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입니다. 그리고 패킷 수집 방식이 스테이플 방식이 있고 스테이트레스 방식이 있는데 스테이플 모드 방식은 연결된 세션의 패킷만 수집하는 거고요. 연결된 세션에. 그리고 스테이트레스는 모든 패킷을 다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량이 많겠죠. 그리고 오탐도 많고. 근데 반면에 세이프 모드는 오탐이 적고 그 연결된 세션만 저장하기 때문에 ML 부하가 이제 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플 모드는 연결된 세션의 패킷만 수집하기 때문에 오탐이 적지만 세션이 종료될 때까지 세션을 계속 저장해야 되는데 이 세션이라는 게 엄청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부하가 좀 있고 반면에 스테이플레스는 모든 패킷을 수집하지만 그 세션을 다 정리하진 않는다. 그래서 오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메모리 부하량은 적은 편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라인 방식이 있고 이제 다른 방식. 인라인 방식은 중간에 네트워크 상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걸 다 차단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NIDS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NIDS 통해서만 네트워크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스판 방식은 그거예요. 스위치 허브에 이제 미러링 해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NIDS가 문제가 생겨도 네트워크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트래픽이 과도할 경우에 미러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패킷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